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3, 4월 기본 강의 들어갈게요. 교과서는 4페이지 펴시고요. 혹시 3월 달에 처음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과서는 처음에 보시면 거기 3페이지에 법률 관계와 권리의 변동 이렇게 나오죠. 예. 법률 관계와 권리의 변동. 그래서 거기 1절 법률 관계의 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법률 관계가 뭘까요? 법률 관계. 책을 읽으실 때 그냥 쭉 읽는 게 아니고요. 이 법학과 관련된 내용은 제목을 보시고 그 제목을 스스로 문답을 해보셔요. 법률 관계 나왔을 때 이게 뭘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읽으셔봐요. 네? 법률 관계가 한마디로 뭐겠어요? 권리 의무의 관계.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넘겨보시고요. 자, 그와 같은 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동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칠판 보셔요. 뭐라고 썼을까요, 제가? 어? 뭐라고 썼을까요? 한자로. 이게 어리석을 우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그래요. 우공이산. 우공이산.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사람이 산을 막 파는 거예요. 큰 산을 판다고요. 옆에 사람이 물어봤어요. 너 왜 이걸 하고 있냐 그랬더니 나는 이 산을 옆으로 옮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중국 속어로, 고사성어로. 근데 그걸 네가 언제 그러면 산을 다 파가지고 옮기느냐 그랬더니 내가 못하면 내 죽어서 내 아이가 하고 그 아이가 죽어서 또 할 것이다.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거는 뭐냐면 갈 맞자예요. 이건 도끼 붙자고. 도끼를 갈아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침을 만든다는 거예요. 마부작침. 응? 마부작침. 이태백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너무 공부가 안 되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마을로. 답답해서 공부하다가 내려갔는데 한 노파가 도끼를 갈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도끼를. 그래서 왜 그걸 가냐 그랬더니 이걸 갈아가지고 침을 만들겠다 그러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어리석지 않아요? 아니, 뭐, 침을 만들려면, 침을 갖다가 사용을 하든지, 침을 굳이 만들려면 얇은 쇠 가지고 만들든지 해야지, 도끼를 가지고 침을 만드는 게 어리석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끈기를 얘기하는 거고,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외국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가 이제 아이가 병을 얻어가지고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산을 못 넘어가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 길을 내겠다고 웬종일 그것만 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길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평생을 통해서 돌을 깨가지고. 공부는 이런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공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등산도 다니는데 3월이니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 할 때. 저는 처음에 산을 못 탔어요. 수봉산 공원만 올라가도 숨이 차가지고 몸이 되게 안 좋아요.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 산 잘 타요. 한 5년 됐어요. 산 탄지.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북한산도 가고 뭐 수락산도 가고 웬만한 산은 다 다녀봤어요.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직도 힘들어요. 네. 다리도 아픈데.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저는 위드 페인이라고 그래요. 통증을 가지고 살아요. 올라갈 때마다. 근데 올라가면 좋아요.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숨이 탁탁 차고. 공부를 하실 때에는 답답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또 내용을 봐도 문제 풀면은 안 들리고 강의 들을 땐 다 이해된 것 같은데 문제만 보면 백지가 되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다 그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네, 의지를 가지고서 결국은 올라가게 된다니까요. 누구나 결국은 합격하게 되는데 그 과정까지가 너무 힘든 거죠. 이게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벌써 3월이죠. 4월, 5월, 6월, 7월, 8월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부대끼면서 계속 숨이 차면서 그래도 가는 거예요.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처음이니까 말씀드리고. 자, 4페이지 보시면 뭐 나와요? 권리 변동이라고 하죠. 권리 변동.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갑이 이제 집을 가지고 있죠. 요건 이제 법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갑이 부동산의 소유자이죠. 근데 그 갑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그 집이라는 물건을 을에게 팔아 넘길 수도 있나요? 네. 그럼 그 과정이에요, 이렇게. 이 과정을 갑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을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을은 집이 없다가 돈을 주고 집을 사서 집을 취득했죠. 그래서 이게 집에 대한 소유권, 권리를 취득했다 그래요. 취득했다. 누가? 을이. 그럼 갑은 권리를 상실했잖아요. 그러면 집 주인이 갑에서 을로 뭐 했죠? 바뀌었죠. 그래서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을 뭐라고 하자?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자. 다른 말로 권리의 취득의 득자를 뽑아서 득, 그 다음에 상실의 실자를 뽑아서 실, 득실 변경을 뭐라고 해요?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한다 그랬을 때 변동이라는 단어하고 변경이라는 단어는 다르죠? 다시 권리 변동이란 권리의 득실 변경. 다른 말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그죠? 요걸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중에서 최근 이제 변동에는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변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소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요 부분만을 보자. 요 부분만. 권리의 발생 측면만을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건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자, 그럼 다시 권리 변동을 보면, 자, 권리 변동에서 권리 취득이라고 했죠? 취득의 형태, 권리가 발생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가 뭘까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에요. 이거는 없다가 생기는 거예요. 원시가 뭐죠? 원시? 원래 시작한다 그런 뜻이죠? 최초로 취득하는 거예요. 최초로 취득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가 생기게 되는 걸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승계 취득은 넘겨받지요. 뒤집었으면 계승한다 그러죠. 이거는 있는 권리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별이 되시나요? 네.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어요.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잖아요. 없다가 발생한 거니까. 근데 집을 샀어요.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잖아요. 집을 사게 되면. 왜? 있는 권리가 그대로 넘어온 거니까. 이해되시는 거예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거를 왜 구별을 해야 될까? 그래서 구별해야 되는 어떤 이익이 있느냐, 구별에 실질적인 이익이 있느냐 그거죠. 왜 구별하느냐 그거죠. 뭐 하려고 구별하느냐. 구별의 실익이에요. 뭐냐면 원시 취득은 없다가 생긴 것이고 이건 있는 게 그대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승계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주의 권리에 제한이나 하자가 있다면, 흠이 있다면 이게 후주에게 승계되지 않는 게 원시 취득이고 승계가 되면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갑 소유 부동산에 예컨대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등이 있었다. 그런데 갑이 을의 부동산을 넘겨받아서 승계 취득하잖아요. 그럼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얘한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그러면 얘는 소멸하고 깨끗하게 넘어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해 되셨어요? 그럼 예컨대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 하자가 따라온다면서요. 승계 취득은. 대표적으로 매매하게 되면 그 무슨 취득이냐면 승계 취득이에요. 그죠? 있었던 권리를 넘겨받으니까. 그러면 매수인의 입장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주고 집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갑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이 넘어오지요. 근데 소유권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하자도 같이 넘어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중도금 줄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거 말소시켜놓고 깨끗하게 넘겨달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하자가 그대로 승계가 되니까. 그래서 실제 거래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끼워서 이걸 말소시켜놓는 걸 확인해주고 넘겨줍니다. 실제로는. 이해되셔요? 왜 그러냐면 매매는 무슨 취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구별의 실익. 뭐 때문에? 하자가 전의 주인에 대한 권리의 하자가 후주에게 승계되면 승계 취득, 승계되지 않으면 원시 취득. 그럼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건 지금 봤듯이 건물을 신축하는 게 원시 취득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소유권 파트에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해서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 취득의 형태, 소유권 취득의 형태 있었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본화, 가공, 취득, 시효, 선의 취득. 지난 순환에 공부했던 거 그대로 들어오면 돼요. 그런 건 원시 취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와 뭐? 설정적 승계와 이전적 승계. 이건 설정 들어가면 설정적 승계고 요거 들어가면 이전적 승계예요. 자, 지상권 설정 그러면 설정적 승계. 전세권 설정 그러면 설정적 승계. 전세권의 이전 그러면 이전적 승계. 지상권의 이전 그러면 이전적 승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설정 들어가면 설정적 승계고 이전 들어가면 이전적 승계인데 굳이 얘네들을 왜 구별하느냐? 이건 공부할 필요도 없지만 설정 승계는 말 그대로 설정해 줬다가 다시 설정된 권한을 찾아오는 거예요. 줬다가 돌려받는 거예요. 예컨대 소유자가 전세권을 설정해 줬으면 사용수익권을 넘겨줬다가 기간 만료되면 그 사용수익권이 다시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전적 승계는 넘어가면 끝인 거예요. 되돌아오질 않아요. 자, 그리고 그 이전적 승계는 다시 무슨 승계와 무슨 승계?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로 나누어집니다. 포괄 승계는 뭔가 포괄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있죠. 특정 승계는 특별히 정해놨다 그거잖아요. 그죠? 특별히 정해놓고 승계되는 형태가 특별 승계, 특정 승계인데 이건 특별 승계라고도 합니다. 포괄적으로 정해놓을 수가 없이 승계되는 경우를 포괄 승계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상속이란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죠. 사망을 한 사람을 우리는 상속인, 피상속인. 그렇죠.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속자가 받을 속자야. 받을 속자. 이어받을 속자.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그 자식을 B라고 해보잔 말이에요. 자식을. 그럼 얘가 무슨 인? 상속인이에요. 그죠? 근데 C도 있어요. 자식이. 두 명이 있다. 그럼 두 명이 이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겠죠. 그럼 이 C도 B도 상속인인데 이 A라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어떤 걸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금도 있고요. 주식도 있고 보험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토지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다. 어떤 걸 받는 거예요? 싹 다 묶어서 받아야 되겠죠? 전체를 묶어서 비율로 가는 거예요. 반땅. 그럼 어떤 거가 상속이 된다는 걸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율로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어느 시점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사망 시에.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에 등기나 뭐 이런 이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자동으로 승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무슨 승계? 포괄 승계 그래요. 포괄 승계.
그런데 특정 승계는 말 그대로 정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A라는 자가 자기 소유의 집을 101동 901호 아파트를 B에게 팔았다, 매매했다. 그러면 101동 901호 아파트 그걸 콕 찍어서 얘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콕 찍어서 줬다 그래서 특정해서 줬다. 무슨 승계? 특정 승계. 특정 승계. 포괄 승계는 특정할 수 있어요? 특정할 수가 없어요?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만약에 이 포괄 승계를 이 경우를 특정 승계로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A가 사망할 당시에 자식들이 있고 자식들이 아버지 잠깐 좀 계시다 돌아가세요. 이 아파트 예금 이거 저한테 이전해주는 사인해주고 주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안 그럼 제 이거 못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하는 순간 자동으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모든 권리가 싸그리 포괄적으로 넘어가게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감남과 을려가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살아요. 같이 따로따로 살다가 이제 혼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같이 산단 말이에요. 동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집을 얻어다가 여기서 살림을 다 갖고 오는 거야. 아니에요? 버린 건 버리고. 그죠? 그럼 이랬을 때 살림을 갖고 와서 같이 생활을 시작한다. 라고 한다면 일일이 그 물건들을 다 여기서 가져왔을 때 이 집에 그 물건의 이동이 발생하는 것이냐? 아니면 혼인해서 동거하기로 시작하자. 몇 월 며칠 날? 3월 10일 날 동거하기로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합의하고 그 다음에 이행의 문제로서 3월 15일 날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이 있었을 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회사가 합병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번엔. 우리가 보통 이제 혼인을 한다 그러면 둘이 따로 살다가 각자의 물건을 가지고 있고 새 집으로 이사해가지고 물건 다 이동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물건이 이동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회사라고 해보잔 말이에요. 갑이라는 회사가 있고 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얘네 회사가 새로운 병회사로 흡수됩니다. 신설됩니다. 이 재산들이 다 일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는 통과하듯이 살림 합치듯이 두 회사가 모든 재산을 얘가 부동산도 주식도 예금도 있고 얘도 부동산 주식 예금이 있단 말이야. 그럼 각각에 있는 재산이 새로운 형태의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때 합병하기로 결정한 시점하고 실제로 이 부동산에 서류를 이전시킨 시점하고 서류 이전한 시점하고 어떤 시점에 물건이 변동되겠느냐. 즉 병이라는 신설 회사가 갑과 을의 재산을 가져오는 시점이 언제이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물건을 갖고 와야만 냉장고 세탁기를 갖고 와야만 이 사람 소유가 된다라고 하면 그 시점이 계속해서 들쑥날쑥할 수 있죠. 15일 날은 냉장고 가져오고 16일은 세탁기 가져오고 뭐 짐이 있으니까 침대는 17일 날 가져오고 그럼 물건이 변동하는 시점이 다 각각 제각각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회사 합병 결정했을 때 요 시점에 전부 다 물건 변동하는 거로 가정하자 이거예요. 개개의 물건을 낱낱이 다 넘겨줘야만 얘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라고 하려면 너무 많지 않느냔 말이에요. 마치 이것 마냥, 상속 마냥. 그러니까 회사의 합병이라는 거는 특정 승계라는 거예요? 포괄 승계라는 거예요? 포괄 승계라는 거예요. 합병 시점을 기준으로 전부 물건 이동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도 마찬가지고 포괄 승계예요.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냐? 이 사람의 재산이 얘들한테 이동했을 때 등기할 필요가 있다, 등기할 필요가 없다.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산이 싸그리 넘어가는 거니까 등기를 일일이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번잡스럽고 복잡하잖아요. 그죠? 재산이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등기를 안 하고 얘는 뭐 해야 돼요? 대신 얘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이동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다. 그거죠. 다시 정리하면 포괄 승계는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근데 특정 승계는 콕 찍어서 넘겨주는 거니까 이때는 뭐 해야 된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해야 된다. 그럼 포괄 승계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속이 있고 또 뭐가 있다? 회사의 합병. 아시겠죠?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 요건 포괄 승계에 해당한다. 등기할 필요가 없이 합병 시점에 또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전부 물권 변동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매매는 특정 승계예요? 포괄 승계예요? 특정 승계죠? 다시 매매는 이전적 승계 아니면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 다시 매매는 승계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 전세권의 설정은 특정 포괄. 전세권 설정은 아니 그러니까 설정 저 특정이에요 포괄이에요? 전세권 설정 특정이죠 특정. 동의하세요? 아니 전세 내 집에 전세권을 설정해서 이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요걸 특정해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세권 설정은 특정 포괄. 네? 전세권 설정은 특정 포괄. 이거 특정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설정 승계라고. 이전적 승계일 때 특정 포괄이 나오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은 애시당초 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승계? 네? 설정적 승계. 특정이냐 포괄이냐 이거는 뭘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전적 승계일 때. 이해되셨다고 해줘요.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시죠. 4페이지에 보시면 권리 발생에서 취득 나와 있고 취득, 원시 취득 그랬죠. 그 다음에 승계 취득 나오죠. 근데 원시 취득은 어떤 발생? 절대적 발생이래요. 승계 취득은 상대적 발생. 왜 그럴까요? 절대적 발생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승계 취득 상대적 발생은 뭐예요? 있는 걸 다시 넘겨받는 거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취득한다. 그런 형태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승계 취득의 1번 보시면 타인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자는 타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쵸? 2번 2는 다시 구 권리자에게 속하고 있었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 권리자에게 이전되는 이전적 승계와 부 권리자는 그대로 자기 권리를 보유하면서 신 권리자에게 권리에 기초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설정적 승계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밑에 박스에 나와 있죠. 원시와 승계. 그 원시가 어떤 거냐? 선점, 습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합, 가공, 취득, 시효, 선의 취득. 게다가 건물 신축을 집어넣은 거예요. 승계 취득은 이전과 설정으로 나누고 이전은 다시 특정 포괄로 나누자. 그래서 포괄 승계에는 뭐가 있다?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 포괄 유증은 말 그대로 유언으로 증여하는 건데 포괄적으로 증여하겠다. 예컨대 유언을 할 때 내 재산의 2분의 1을 A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쭉 나열하고 원시냐 승계냐 이걸 물어보든지. 그죠? 네. 이렇게 나열하고 특정이냐 포괄이냐 이거 물어보든지. 아니면 구별 실익을 가지고 다음 중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구별의 실익에 해당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전주의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가 후주에게 승계되면 승계 취득, 승계되지 않으면 원시 취득. 이해되셨죠? 네. 자, 그 정도 하시고 자,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개념으로 갑니다. 여러분 교재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시고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있죠, 여기? 자판기 있죠, 자판기. 뭐죠,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잖아요, 동전. 동전을 넣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으로 누르죠? 그 다음에 커피가 나오잖아요. 어렵지 않죠? 첫 번째는 동전을 넣고요. 두 번째는 버튼을 누르고, 세 번째는 커피가 나온다. 요 순서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은 없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법률 사실의 개념을 나눠서 볼 거예요.
동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하고요. 누르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커피에 해당하는 것을 효과라고 해요. 일종의 재료예요, 재료. 필요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타날 효과가 나온다. 나타날 과실. 이걸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필요한 조건에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건에 필요한 재료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실이라고 한다. 사실. 다 법률 들어가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법률에서 효과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방금 전에 봤던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가 뭐라고요?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이 뭔데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다른 말로 권리의 득, 실, 변경. 이거를 다 묶어서 법률의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권리 변동이 법률 효과다. 그럼 법률 효과, 권리가 발생하려고 한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지만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필요한 조건을 갖추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 재료를 뭐라고 해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들이라는 재료가 모여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구조예요. 법의 구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을 공부하실 때 뭐 중개사법이든 공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법의 구조는 다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특히나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인이라고 하고 얘를 결과라고 해서 무슨 관계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 자, 여러분, 제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 얘는 떨어지죠. 이걸 놓는 순간 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연에서 나오는 학문이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법학은 사회 속에서 나오는 과학이에요. 그럼 과학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조건 하에서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결과 발생을 예측할 수가 있죠. 예측이에요, 예측. 근데 우리 저 귀신 믿고 예측할 수 있네, 미래를? 귀신을 믿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어요?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으면 천당 간다면서 어느 종교에서는. 예? 어떤 종교에서 죽으면 또 태어난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그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믿잖아요. 저 같은 무신론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건데 믿는 분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법학은 무슨 과학이라고요? 사회과학. 자연과학하고는 얘는 자연과학은 결국 과학이라는 속성은 뭐냐면 원인과 결과예요. 어떤 조건 하에서 결과가 나타난다. 근데 여기는 과학하고 상관이 없죠. 사실은 사회과학도 자연과학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과학인 듯. 그죠?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든 다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만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쵸? 제가 이 분필을 놓게 되면 얘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법학도 과학이기 때문에 사회현상에서 말하는 과학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러한 결과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인과관계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살해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 거예요.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위법하게. 그러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750조. 이해되시는 거죠? 법은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원인과 결과. 그 원인을 우리는 토털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토탈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효과. 결국 법률 효과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무슨 관계 봤어요? 책에서 법률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법률 관계는 사람들 사이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와 의무로 점철된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하고 그 법률 관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권리 의무가 발생하니까. 그럼 효과는 아무 때나 생기느냐? 필요한 조건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관련해서 다시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권리 변동이 이게 효과라고 했죠? 네. 효과 발생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과 발생의 원인. 자, 다시. 콩 심으면 뭐 나와야 돼요? 파 심으면 뭐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는 거죠? 이 결과죠? 그럼 결과 발생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결과를 뭐라 그랬어요? 법에서는? 법률, 효과, 다른 말로 권리, 변동이란 말이에요. 그죠?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토탈해서 뭐라고 했다? 법률 결과, 효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법률 효과 발생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게 법률 요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보면 법률 사실들은 일종의 재료라 그랬죠? 그 사실은 크게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실들이 모여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 일종의 뭐죠? 재료. 그 재료들이 모여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한다. 그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법률 사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법률 사실에는 의사표시인 것하고 의사표시 아닌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법률 요건도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이 법률의 규정은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결론은 법률 사실도 두 가지, 법률 요건도 두 가지예요. 자, 근데 권리가 변동한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법률 효과라 그랬죠?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의 원인은 뭐겠어요, 그럼? 그렇죠.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 원인이 되어서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건하고 사실은 어떤 관계냐면 이렇게 포함 관계예요. 요건 속에 들어간 내용물들, 재료들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결국 얘가 원인이 되고 요건이 원인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구조예요. 법은. 사실, 요건, 효과. 법률만 빼면 사실, 요건, 효과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 라고 하는 결과, 목표가 필요하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죠, 공부. 그죠? 공부해야 합격하는 거예요.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도 있어야 되고, 강의도 들어야 되고, 그죠? 연필도 있어야 되고 뭐 등등등의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다 묶어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해되십니까? 사실들이 모여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한다. 네. 그러니까 초창기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마부작침이라고 도끼를 갈아서 침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다 합격하는 거예요. 야, 공부한다고 합격하느냐? 내 친구는 떨어졌더라.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길게 보면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분명히 합격하게 돼 있어요. 저는 20년 동안 봐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의심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던져버리지만 마시면 열심히 하시면 돼요. 꾸준하게. 예. 빠른 분은 뭐 3개월에도 합격하는 분도 봤고 실제로. 예? 또 10년 하신 분도 봤어요. 저는. 10년 하신 분도 봤어요.
이양하는 거 10년에 붙는 것보다 한 번에 붙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다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제목이 뭐였어요? 권리변동의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권리변동이 얘가 권리변동인데, 그 원인이 뭐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 법률 요건에는 뭐와 뭐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다. 다시. 법률 요건 안에 들어있는 개개의 사실을 뭐라 그러죠? 법률 사실. 법률 사실은 뭐와 뭐가 있다? 의사표시인 것과 의사표시가 아닌 것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럼 법률 행위는 무엇을 포함할까요? 그렇죠.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의 규정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사표시 아닌 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동전이고 누르는 거고 커피 나오는 거예요. 동전을 넣고 누르는 이유는 커피 먹기 위해서죠. 그죠? 커피 먹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눌러야 되죠. 누르려면 그냥 누르면 안 되고 동전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동전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의사표시인 동전과 의사표시가 아닌 동전. 그 동전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법률행위라는 버튼을 누르려면 의사표시라는 동전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법률의 규정이라는 버튼을 누르려면 의사표시 아닌 동전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사실은 뭐가 있어요? 의사표시인 것과 의사표시 아닌 것. 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자, 그래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죠?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하거나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권리가 변동할 수 있는데 그러면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하는 것은 뭐냐면 당사자가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이게 법이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권리가 발생하죠.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것을 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취득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가 원해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죠? 원해서 하는 경우? 사면되죠. 사면되죠. 원하지 않았는데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필요하지 않은데 원하지도 않는데 아파트 취득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죠? 이건 법이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매매를 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겠다, 팔겠다 라고 의사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상속을 받으려면 의사표시 할 필요가 없죠? 피상속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망을 하면 되는 거예요. 피상속인 사망하면. 그리고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죠. 상속인은 누가 되냐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이순위가 비속이 없으면 존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후세대는 비속이고 윗세대는 존속이 되는 거예요. 세대수.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동순이에요. 비속이 있으면 비속과 비속이 없고 존속만 있으면 부모만 있으면 부모와 배우자가 같이 받는 거예요. 이런 조건 하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권리를 취득한 결과는 똑같은데 한쪽은 원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이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동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결국 법률 행위에 따라서 권리가 변동하기도 하고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권리가 변동하기도 한다. 그럼 민법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 발생하는 경우를 더 많이 규정을 하겠어요?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권리 발생하는 경우를 더 많이 규정하겠어요? 민법의 주제는 뭐라 그랬죠? 자유라는 건 결국은 민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죠. 사적인 영역은 스스로 다룰지. 사적인 영역은 스스로 다룰지. 그러한 원칙을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자유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실제로는 뭐 안 그렇지만 살아보니까, 그죠? 아,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 미쳤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은. 어쨌든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다고 배웠고, 거기에 맞춰서 이론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결국, 자기들이 원한 바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논리를 만든 거예요. 네? 그게 일종의 자유 영역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결국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로 발생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법률 행위론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교과서 6페이지 보시면 법률 요건 나와 있고, 그래서 법률 요건 보시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즉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의 총체가 법률 요건이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법률 사실 나와 있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 하며, 법률 요건은 하나의 법률 사실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수개의 법률 사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그래서 법률 사실을 그 밑에 박스로 분류를 해놨죠. 근데 보시니까 법률 사실의 용태와 사건이 있고, 용태는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는 적법행위, 위법행위에서 적법행위에서 다시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동그라미 얹히시자? 의사표시만 동그라미 치시자. 의사표시 아닌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의사표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부터 맨 밑에 사람의 출생, 사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묶어가지고 얘가 다 뭐란 말이에요? 의사표시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묶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셔요. 사실이 일종의 재료라 그랬죠. 재료. 그죠? 요건은 그 재료를 모아놓은 필요 조건. 재료들이 모인 거야. 예컨대 음식물이 있다. 음식물. 사과도 있고 빵도 있고 귤도 있고 감도 있다. 이렇게 음식물이 있어요. 재료들이 있죠. 그걸 먹었으면 소화가 되죠. 소화가 됐어요. 그러면 뭐 나와요? 그쵸? 그게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머리, 어깨, 발, 무릎, 발에 맞춰서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네. 노래 시작.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의사표시 아닌 것. 법률행위, 법률의 규정 2절. 법률행위 의혹한 효과. 법률 규정 법정의 효과.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률 규정 의사표시 아닌 것. 이렇게 했었어요. 외울 수 있죠? 자, 다시 시작.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의사표시 아닌 것. 법률행위, 법률의 규정 2절. 너무 높였어요. 음을 좀 낮춰요. 2절. 법률행위 의혹한 효과. 법률 규정 법정의 효과.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률 규정 의사표시 아닌 것.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질문.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이다. X. 법률행위는 요건이다 그래야죠.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이다. 예? 다시.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이다. 아니, 얘는 다른 라인인데 어떻게 같아요? 다시.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X. 의사표시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법률 사실. 얘가 주어가 되면 얘가 서술어가 돼야 돼. 얘가. 네? 네.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그러면 틀렸죠. 법률 얘기는 법률 사실이다 그러면 X.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그렇죠.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맞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죠. 근데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의사표시가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꼭 있어야 돼요. 꼭. 그래서 얘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된다라고 표현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결하면 가지 않다. 그러니까 불가결이라는 말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강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필수 불가결의 요소. 뭐가? 의사표시는 무엇의 요소이다? 법률행위 요소. 어떤 요소? 필수 불가결의 요소. 다시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이다. 그러면 X. 얘가 주어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요건이다 라고 표현해야 돼요. 다시 법률행위란 무엇을?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권리 취득하는데 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 취득할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권리 취득할 수도 있다. 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 취득하는 것은 무한 효과, 의욕했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권리 발생하는 것은 법이 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지. 그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리가 변동하는 것은 법률 규정이고 의지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법률 행위다. 그 의지가 뭐란 말이에요? 의사 표시. 자신의 생각을 겉으로 드러낸다 그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생각을 겉으로 드러낸다. 어떻게 드러내요? 표시를 어떻게 해요? 네? 표시를 어떻게 해요? 말로도. 글로도 할 수 있죠? 행동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표시하는 건 말이나 글이나 행동 등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뭐죠? 예?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예? 확실하잖아요, 글로 쓰는 게. 그죠? 그래서 얘를 명시적인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말도 명확하죠. 그죠? 얘는 긴가민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이나 글로써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명시적. 행동을 통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묵시적. 그럼 의사표시는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의사표시가 뭐라 그랬죠? 네? 사인하거나 도장 찍는 거라 그랬어요. 자, 사인은 왜 하고 도장은 왜 찍어요? 자, 글에 계약서가 있더란 말이에요. 계약서에 보면 어떤 부동산을 팔겠다. 얼마에 팔겠다. 돈은 언제 주고 어떻게 하자. 라고 여기 잔뜩 써 있죠. 그런 게 각자의 뭐란 말이에요? 의사가 여기 기재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읽어보고 너 생각하고 글씨에 쓰여진 거하고 맞느냐 틀리냐 그거 확인하라는 거죠. 그럼 확인이 됐으면 거기에 확인했다는 의미로 뭐를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더란 말이에요. 결국 이 도장이거나 사인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좋다? 의사표시라고 하면 좋다. 나의 생각이 글 속에 녹아 있는데 그게 내 생각과 글에 있는 내용이 같은가 다른가? 같다면 그 증거로 도장을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결국은 의사표시는 뭘 얘기하느냐? 도장 찍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도장 찍어서 아파트 취득할 수도 있고 도장 안 찍었는데도 아파트 취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고 도장 찍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고. 이해되시는 거죠? 자, 페이지 펴시고요. 그 두 번째 들으니까 조금 낫지 않으세요? 네. 예. 자, 결국 법률행위란 뭐라 그랬어요? 법률행위란 무엇을 필수적 요소로 한다 그랬어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그죠? 이쪽 나와야 되죠? 다시 법률행위란 자, 그래서 책은 어디를 보시냐면 13페이지에 나와 있죠. 법률행위 의익에서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종류가 칠판 보시고요. 이 종류가 전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법률행위를 나눴을 때 어떻게 나누냐면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눕니다. 우리 민법 총칙 끝나고 난 다음에 물권법 공부하죠. 물권법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법 공부해요? 계약법 공부한단 말이에요. 계약법. 계약법이라고 했을 때 계약이란 말이 뭐예요?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눴을 때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한 개만 있을 때 단독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두 개가 있을 때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럼 계약했을 때 글로 쓴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계약서 그러죠. 계약서라고 했을 때 계약서는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매매한다. 매도인의 의사표시 하나, 매수인의 의사표시 하나. 해서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두 개 들어가니까. 반면에 의사표시가 한 개만 들어간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계약이라고 안 하고 단독행위라고 해요. 그럼 계약했을 때 그걸 서류를 쓰면 계약서라고 하잖아요. 꼭 반드시 계약서라고 써야만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도 있나요? 합의서, 약정서, 협정서 다 같은 말이에요. 계약이라는 말이 합의라는 얘기고 합의라는 말은 의사의 합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으로 정했다 그래서 계약으로 정했다. 약정. 그러니까 계약이란 말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는 것을 전부 계약이라고 이름 붙이자. 법률행위 중에서.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는 걸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의사표시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단독으로 하는 법률행위다 그래서 단독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두 개 있다 그러면 양쪽에서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계약이라고 이름 붙이자는 거예요. 방향은 단독으로 하면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하니까 일방행위가 되는 거예요. 일방행위. 근데 계약은 양쪽에서 의사표시를 하죠? 그럼 무슨 방이에요? 그렇죠. 쌍방행위다. 그래서 계약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쌍방행위. 결국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예요? 의사표시 개수가 하나냐, 두 개냐? 일방적으로 하느냐, 쌍방으로 하느냐? 결국 두 개의 구별 기준은 뭐예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하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법률행위는 크게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뭐와 뭘로 구별한다?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구별한다. 자,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뉘게 되죠. 상대방이 있다와 없다의 차이예요. 다 단독행위예요.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어떻게 암기했죠? 동철이가 상추 먹으면 해해하고 치요. 이렇게 암기했죠. 동의, 철회, 상계, 초인, 면제, 해제, 해지, 취소. 요거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죠? 유언, 유증, 권리의 포기. 그래서 유언, 유증 같은 경우는 상대방 없다 그래요. 그럼 얘는 있고 얘는 없어요. 있고 없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있으니까 의사표시가 도달이 필요하지만 얘는 없잖아요. 따라서 도달이 필요하지 않다. 도달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중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골라내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단어가 동이 뭐예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면제, 해제, 해지. 이렇게 하면 다 단독행위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미성년자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예? 이거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예?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하여튼 길면 못 잡는 거예요. 길면. 아, 저기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동의. 그럼 동의 있잖아요. 동의. 그 얘는 뭐예요? 단독행위 계약이에요? 단독행위. 무슨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묵권 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 예? 단독행위 계약이에요. 아, 단독행위 추인자는 추인. 앞에 다 띈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추가하니까 또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헷갈리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예? 암기됐죠? 그랬더니 됐대요. 근데 지문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지? 이러는 거예요. 아,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요것만.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주의하셔야 돼요. 뭘 주의하시냐면 단독행위 이제 우리 암기했습니다.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암기했잖아요. 요것만 가지면 되는데 하나 더 주의하실 게 합의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합의 해제. 예? 요거는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요거하고는 좀 구별하셔야 돼요. 뭐하고? 계약의 해제하고는 구별하시는 거예요. 계약을 해제한다 그랬을 때 해제는 계약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걸 해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해제라고 했을 때 해제는 안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계약이 생략된 거예요. 그럼 얘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근데 얘는 계약인 거예요. 의사표시 몇 개? 2개가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 2개가. 계약으로서.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보 우리 언제 얼마나 살았지? 혼인한 지 얼마나 됐지? 그랬더니 20년 좀 넘었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충분히 살았으니까 우리 옆집하고 바꿉시다. 아 그럽시다. 나도 그 옆집 남자 참 좋더만. 그래서 바꿨어요. 뭐 한 거죠? 합의로 끝내는 거란 말이에요. 의사표시 몇 개? 2개. 그거를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해제를 내용으로 하기라는 계약. 그게 뭐라고요? 합의 해제. 그럼 얘하고 얘는 구별할 수 있겠죠. 문제는 얘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해제 그러면 당연히 계약 해제예요. 계약 해제.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얘는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그래서 해제 계약이에요. 얘하고 순서를 바꾸니까 다른 뜻이 된 거예요. 요건 구별하시자. 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계약은 매매, 증여, 임대차 이런 것들 다 계약이에요. 왜? 의사표시 몇 개 들어가니까? 2개.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이것도 계약이에요. 의사표시 몇 개 들어가니까? 2개 들어가니까. 소유권 이전을 우리는 2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소유권 이전. 이걸 2글자로 줄이면 소위? 아이 그렇게 줄이면 안 되고.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을 2글자로. 취득? 그렇죠.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양도. 소유권 이전을 뭐라고 한다고요? 양도라고 하는 겁니다. 양도. 자, 다시. 혼인, 협의상의 이혼, 입양, 다 뭐죠? 계약이에요. 왜 계약이에요? 얘네들은 다 의사표시가 몇 개? 그쵸, 2개 있으니까.
자, 다시 질문.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계약입니다. 단독행위 아니에요. 아니, 공짜로 주는 게 증여 아니에요? 그럼 공짜로 주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받는 사람의 의사도 중요해요.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아, 공짜면 다 좋은 건가요? 제가 드려볼까요? 제 가르침 좀 드릴까요? 받으실래요? 아니잖아요. 받는 사람의 의사도 있어야지 증여가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 의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증여는 상대방 있는, 상대방 없는 계약. 그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계약.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계약도요. 계약도 다시 보면 아까 우리 매매라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근데 소유권 이전은 뭐라 그랬죠? 양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 차이는 뭘까요? 등기가 안 넘어간 상태. 등기가 넘어간 상태가 달라요. 그러면 매매계약했을 때 파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매도인이죠. 얘는 등기 아직 넘긴 거예요? 안 넘긴 거예요? 안 넘긴 상태. 양도했을 때 넘겨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양도인. 양도인은 등기 넘어간 거예요? 안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게 양도예요. 매매계약하고 등기가 넘어가야 양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 매수라는 말과 양도, 양수라는 말은 다른 말이죠? 매도, 매수는 어떤 관계, 어떤 정도예요? 등기가 안 넘어간 상태에 매매계약은 했는데, 양도, 양수는 매매계약하고 등기까지 넘어간 상태. 구별이 되나요? 아, 그 구별되면 대단한 거예요. 자, 뭘 얘기할 거냐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채권행위라고 해요, 채권행위. 근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물권행위라고 해요. 매도, 매수가 됐잖아요. 그럼 매도인, 매수인은 채권자예요. 매도인, 매수인은 채권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뭐 달라고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집 달라고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 달라고 하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등기가 넘어가면 그때는 뭐예요? 등기가 넘어가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매수인의 물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 행위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우리 민법 총칙 다음에 물권법 공부하죠. 근데 원래 민법에서는 3편이 뭐였냐면 채권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채권법 중에 계약법만을 시험 범위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편이 친족법이고 5편이 상속법이에요. 요게 다 민법에서 5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내용인데, 이 친족 상속법을 우리는 신분법이라고 하고 가족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를 우리는 가족행위 또는 신분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은 채권법상의 법률행위인 채권행위, 물권법상의 법률행위인 물권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법률행위가 단독행위나 계약을 구별을 내는데, 계약도 채권행위, 물권행위, 신분행위 등으로 또 나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채권법에서 나온 것은 다 채권행위예요. 계약법 나온 것은. 물권법에 나오면 전부 물권행위다 그거예요. 근데 그 특징을 가지고 다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 뭐하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보시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라고 해서 채권은 말 그대로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물권행위는 물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예요.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집을 파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집을 주고 매수인은 뭐를 줘야 되죠? 돈을 줘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의무가 발생했을 때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인의 권리는 뭐예요?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매수인의 권리는 집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그죠?
이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채권이라고 한다. 채권이라는 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했고, 그 특정인이 해야 되는 행위, 그거를 우리는 급부라고 했죠. 재산권 이전의 급부와 반대 급부로 대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럼 이제 의무로 보면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의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죠. 그럼 한쪽의 의무가 타방의 권리가 되는 거고 한쪽의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그죠? 또 쌍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채권행위라고 한다. 뭐가? 매매가. 채권 채무가 발생한 거예요. 서로 간에. 채권이 뭐다? 그러면 청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물권행위는 지금 완전히 집이 이전을 한 거예요. 넘어갔어요, 얘한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양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양도. 그럼 얘를 양도인, 얘를 양수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양도, 양수와, 그럼 여기서는 아직 등기 안 넘어갔으니까 얘는 뭐예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원래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 얘도 의무를 부담하고 얘도 의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이 채권행위는 의무 측면에서 보면 부담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앞에 뭐가 생략됐냐면 의무가. 채권행위는 다른 말로 뭐예요? 의무 부담행위예요. 그런데 이 물권행위는 부담했던 의무를 다 이행을 해버렸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처분행위. 물권행위는 뭐라고 한다? 처분행위라고 한다. 차이는 얘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행의 문제가 없어요?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고 얘는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다. 이 점이 차이점이에요.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매도 매수와 양도 양수를 분명히 구별했잖아요. 구별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고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원칙은 매도 매수와 양도 양수는 다른 건데 실제 책이나 문제를 낼 때도 매도 매수 양도 양수를 굳이 이렇게 구별을 해서 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혼용해서 써버려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별을 하자. 설령 구별을 안 한다라고 해서 그거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실제로 혼용해서 쓰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거 구별해야 되고, 왜 구별하냐면 얘는 채권법의 내용이고 얘는 물권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물권행위냐 채권행위냐. 자, 그런데 이걸 왜 구별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 채권행위는 전부 유효하다는 거. 남의 권리에 대해서 매매하는 거 유효해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임대차 유효. 타인의 권리에 대한 증여 이것도 유효. 근데 타인 권리에 대한 처분은 무효예요. 이해되셨어요? 요거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은 제 거 같아요? 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건물은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타인의 소유가 되는 건물이죠. 이 건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팔기로 오늘 매매계약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건 유효해요. 매매계약 하는 건. 그래서 다음 달까지 제가 취득해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니까. 그죠? 다음 달 말까지 제가 취득해서 주면 되고 취득 못해서 못 드리면 채무 불이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 근데 타인 권리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그건 무효예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무슨 행위? 물권행위, 물권 들어갔잖아요. 저당권. 그죠? 그런 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 다시 보겠습니다.